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8월 첫째 주 토요 랭킹쇼 지금 시작합니다. 이수희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동대 보도본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북한이 내린 지령은 북한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로 충북 지역 노동단체 활동가 4명에게 간첩죄 혐의가 적용돼서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사건 개요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국내 도입 반대 활동을 한 일당에게 간첩죄 혐의를 적용했다. 2017년 5월 달에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리광진 공작조를 처음 만나서 이후 캄보디아 프놈펜 등에서 수차례 만남을 지속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최소 10차례 이상 지령문을 수령했다. 지금 이런 내용인데요.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는 구속된 활동가의 집에서 나온 USB 메모리입니다. 자택 이불 사이에서 발견된 이 USB 메모리는 은박지, 비닐 등으로 4중 밀봉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엔 북한 공작원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포고문 80여 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북한 지령문 내용들입니다. 2018년 1월 달에는 각 지방 정치권 동향 조사 보고 이런 요청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2018년 2월 통일 분위기 고조를 위해서 대중투쟁 전개를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2019년 12월부터 F-35A 스텔스기 사회적 규탄 대상으로 투쟁해라. 그리고 반미 투쟁을 전개해라. 이런 내용들의 지령문이 있었다. 지금 이렇게 국정원과 검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네. 4년간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 이런 내용인데 상당히 충격적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나 이제 2021년에 간첩들이 잡힌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 난파 이런 거는 아니다 하더라도 새로운 방식의 그 간첩들이 이렇게 체포됐다는 데 대해서 2021년인데도 여전히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본질은 우리가 이 당시가 2018년 이때가 한창 북한하고 뭔가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뭔가 분위기가 좋은 듯이 보였지만 네. 실상 북한이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원했던 것은 이 지령 안에 보면은 조직을 구축하라는 말도 있거든요. 지령도. 그러니까 네. 여전히 남한 내에서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려고 하는 그 획책은 여전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사건이 주는 것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들고, 예. 저는 조금 놀라웠던 거는, 그래도 국수본이 그래도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게 예. 한편으로는 또 반갑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하 기자, 예. 뿐만 아니라 또 충격을 주고 있는 건 이 압수수색이 된 USB 안에 북한을 향한 충성 맹세가 담긴 혈서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과정을 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지난 2017년 5월쯤에 중국 베이징에 가서 북한의 공작원을 만나서 조직을 결성하라라는 지령을 하다를 받고 조직을 결성해서 당시에 보고문과 함께 혈서를 이제 작성을 한 건데 혈서 내용도 함께 보시면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 영면한 우리 원수님 만수무강하시라 위대한 원수님의 영도 충북 결사옹이 결사관철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원수님과 함께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간첩단 사건이 있으면 저 충성의 맹세는 기본적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노동당을 가입하고 두 번의 충성의 맹세를 이렇게 하는 건데 저게 이제 이불 안에서 USB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64GB짜리 매우 큰 분량의 그런 USB입니다. 거기 안에서 충성의 맹세가 피로 그걸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사진 파일로 저게 들어있다고 그래요. 내용은 이제 저기 영명한 우리 원수님 하니까 저게 누굴까 이렇게 하는데 지금 되게 충성의 맹세할 때 원수님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지금 국무위원장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간첩 사건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다. 저걸 우리가 충격을 받고 그럴 건 아니고 네. 대부분 간첩 사건일 때 지금 저기 되게 이제 누가 갔다 왔는데 중국에 지금 북경대에 아들을 유학시키고 있는 그분이 이제 박모 씨인데 계속적으로 중국을 드나들면서 북한 공작원하고 만나고 지령받고 그리고 다시 보고문 쓰고 했던 사람의 집에서 나온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저 안에서 나온 충성의 맹세가 바로 이들이 간첩이라고 하는 간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자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만나서 적대 행위 중단을 약속했었죠. 그런데 그 이튿날 북한 공작원들은 이런 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 내용 중에 하나가 적대 행위 중단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4월 28일, 29일 이번에 구속된 B씨가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조와 접선을 해서 지령을 받는데 그 지령 내용이 이겁니다. 충북 위수 사령부 37사단 정보 수집을 해라. 그리고 모 대기업 사업장 현장을 재침투해라. 내국인 신원정보 수집을 해라. 이런 지령을 받고 귀국을 했다는 건데요. 최지봉 교수님, 판문점 선언 다음 날에도 북한은 여전히 지령을 내렸다.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건데 그 내용도 문제죠. 군 정보를 수집해라 이런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시기적으로도 판문점 선언이라는 화해 모드 속에서도 여전히 북한이 공작 활동을 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양쪽으로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판문점 선언에서 적대적인 행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해놓고 이런 간첩 활동을 지시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물론 이제 재판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저 사람들이 간첩을 명확하게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로 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북한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평화협정하고 겉으로는 판문점 선언하면서 적대행위 안 하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날 가서 다른 행동을 한다? 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이런 태도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정상 간에 만나서 합의도 하고 그다음에 적대행위 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고 북한이 저런 행동을 하면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리고 앞뒤가 다르면 안 돼요. 회담하고 선언하고 또는 합의하는데 합의한 내용과 다른 행동을 하면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협상 파트너로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 기자, 또 예. 구체적인 북한의 지령을 또 하나 살펴볼 텐데요. 지난해 저희 총선에 북한이 개입하려 했다는 정황도 발견됐다는 점이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4월 총선의 기본 목표는 친미 우익 보수 세력을 확고히 제압하고 진보 민주개혁 세력이 압도적 승리를 이룩하는 것과 함께 합법적 진보 정당인 민중당이 조직 사상적 대중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지령을 내렸다는 건데 어떻게 국내 정치에 이렇게 깊숙이 개입할 수 있을까 이런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엔 이렇게 지시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체 국회의원을 뽑는데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선거는 압도적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해가지고 마치 이 지시하고 거의 비슷하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여기에서 225국 그 문화교육으로 이름을 바꾼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가 이런 지시 하나 내렸다고 해서 우리 전체 5,200만 국민이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국회의원 뽑는데 253개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을 뽑는데 바로 영향받았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엔 북한도 이제 만약에 대남 공작을 하려면 좀 작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공작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얘기 듣고 이대로 행동하겠습니까? 좀 북한이 제가 보기엔 225국 문화교육을 이제 폐지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이 얘기 지금 우리 방송 들어보면은 이런 거 계속적으로 지시하고 그리고 보고는 받았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피의자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측의 주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속된 피의자들은 피의자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그리고 USB, 결정적 증거죠. 거기에서 80건이 넘는 지령이 나왔다는 건, 지령문과 보고문이 나왔다는 건데 그 USB의 주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충북 동지회, 북한의 지령을 받고 만들었다는 그 조직은 출처 불명이다. 출처가 불분명하고 공안기관이 조작한 유령 조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만났다는 북한 공작원 역시 실제하지 않는 가공인물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이수희 변호사님, 향후 법정에 상당한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쟁점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본인들에게 불리한 그 물증들에 대해서는 이제 객관적인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거는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지금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이제 실체와 관련해서는 이런 조직이라든가 뭐 아니면 그 리광진이라고 하는 북한의 공작원과의 접촉에서 뭐 리광진은 그 허상에 만들어진 가공의 인물이다. 그 사람이 실제 있는 인물이라는 거를 검찰 쪽에다가 그 입증을 넘기는 거죠. 뭐 그런 것부터 해서 굉장히 이 하나하나 쪼개기로 집요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 끌기, 그리고 이 기소한 검찰 쪽에서는 상당히 피곤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간첩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의 경우에 보통 이렇게들 진행이 되는데 일부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민변, 우리가 이제 민변에 그 아마 변호를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민변에서도 거부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지역 언론사까지도 갖고 있었어요. 지역 언론까지. 그러니까 시민단체 활동가라고 불렸고, 그러면서 이렇게 본인들의 신분을 그 위장을 하고는 있었지만, 뭐 제가 속단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나온 그 물증들이 있어서 결과는 유죄로 인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유사한 사례들이 거의가 3년 이상의 유죄 그 실형들을 받았습니다. 이게요. 예, 하정대 기자. 간첩 사건을 되게 이제 우리가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특징이 있어요. 다른 거하고 특징이 뭐냐면 일단 활동은 은밀하게 하고 갈수록 합법을 가장을 해요. 그래도 수사가 아주 어려워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10년 넘게 수사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적발이 되잖아요. 예. 적발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조작했다. 시국 사건이다. 뭐 공안 사건 조작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나갈 때 뭐를 하냐? 이거 기본권을 침해했다. 뭐 내가 고문을 받았다. 자만 재우기를 했다. 뭐 24시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나라의 많은 시민단체 아니면은 인권단체하고 같이 해가지고 싸우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아까 보면은 예를 들면은 USB 발견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내 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구 거에 과연 있는가 이런 거 아주 수사도 어렵게 하고 나중에 유죄를 받기에도 어렵게 합니다. 특히 국정원의 여러 증거물을 가져오잖아요. 여기에는 어디에서 이거를 입수했는가 하는 거를 답하기 어려운 때가 있어요. 예. 설령 재판에서 이거를 제출하게 되면 유죄가 나는데 내가 이거를 출처를 얘기 안 하면 무죄가 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출처를 얘기하게 되면 우리 여러 가지 대북 공작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무죄가 난 경우에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수사가 특히 이제 간첩 수사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항상 저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USB가 만약에 내 거가 아니더라도 그 내용을 누가 작성했는가 그리고 그런 지령문에 의해서 얘들이 한 행위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무려 문건이 84개나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마지막으로 유죄를 받아내는 데는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사건 아직까지 기소가 안 된 상태이고 구속된 상태이고 또 재판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쪽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두 번째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안랭킹은 지사 찬스 논란입니다. 예, 먼저 민주당 대선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새롭게 논란이 된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문제인데요. 이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하라면 차라리
경선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먼저 이 지사 목소리 들어보시죠. 만약에 저한테 경선 완주와 도지사직 유지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요구하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습니다. 도지사직은 도민 1,380만 원께서 저한테는 맡긴 책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 자기가 정치적으로 좀 불리하다고 해서 선거운동 많이 하겠다고 사퇴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이 지사는 끝까지 책임지는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아마도 이런 취지에서 발언을 했을 텐데 최지봉 교수님. 네. 그럼에도 지사직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경선을 포기할 수 있다.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저는. 첫째는요, 그런 요구 계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놓는 거죠. 자기는 지사직을 포기하지 않고 12월 9일까지 가면서 경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방식이었다고 봐요. 물론 저게 듣기에 따라서는 너무 좀 강한 메시지가 아니냐고 보일 수도 있는데 더 이상 이 얘기 거론하지 말라는 그런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김두관 후보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자기 SNS에. 뭐라고 올린 줄 아십니까? 2012년에 김두관 후보가 그때도 대선 출마한다고 지사직 그만뒀습니다. 경남지사. 그때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누가 비난하는 줄 아세요? 민주당에서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왜 지사직 그만두냐고. 그리고 지역에서도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김두관 지금 후보, 그 후보가 경남 가면 지금도 사과한대요. 그때 잘못했다고. 예. 그러니까 지사직을 그만둔다고 하는 김두관 후보 말에 의하면 김두관 후보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지사직을 그만둔 건 지역민들의 선택인 것이지 지사가 본인의 어떤 대선 때문에 그만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논란도 있어요. 그럼 국회의원들은 왜 국회의원직 유지하면서 선거운동 하냐는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 개념인가 아니냐는 논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물론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공격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지사로서의 어떤 권한이나 아니면 뭐 그 도에 근무하는 분들을 활용하거나 이용해서 본인의 선거를 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네. 지사직 유지 자체가 큰 논란이 되는 것은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뿐더러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본인이 지사직을 그만두면요 도민이나 아니면 그 경기도에 있는 분들로부터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뭐 더 이상의 논란을 가져오지도 않을 뿐더러 본인은 그런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 기자 앞서 언급은 해주시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재명 지사가 이 지사직을 대통령 선거에 이용하느냐 마느냐가 될 텐데요. 저희가 제기되고 있는 지사 찬스 논란을 좀 짚어봤어요. 일단은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논란이 한 가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도 예산으로 발행하는 어린이 신문을 통해서 기본소득 관련된 낱말 퀴즈를 제작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가 직접 나서서 코로나 단속 현장을 직접 지휘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혈세로 선거운동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이제 저 세 개가 들어있는 건 사실 자그마한 거예요. 저는 자그마한 거고 사실 경기지사를 하고 있으면서 대선 선거운동을 뛰잖아요. 그러면 도청하고 여러 산하단체에 있는데 거기에 이재명 지사 때문에 들어간 여러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다가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음으로 양으로 이제 현재 돕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나온다? 그분들은 경기도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경기도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경기도는 다른 데하고 다른 도하고 달리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그 주택 관련한 거 SH처럼 GH 경기도 이제 주택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일자리 재단도 또 따로 있어요. 그 산하단체로. 그것뿐만 아니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교통연구원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코나아이라고 해서 그 지원단체가 또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계속적인 어떤 후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거기에 보면은 어린이 그 신문 있잖아요. 어린이 신문 이런 데도 거기가 경기도가 모두 이제 예산을 모두 지원하는 그런 신문인데 거기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홍보 이런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아마도 사실은 경기도 지사를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내가 지방도 가서 대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고 지지 활동을 뭐 유권자도 만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계속적으로 경기지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그래도 내가 지사직을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경기도 산하단체의
후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사실 뭐 진짜 실제 그러고 있다는 의미보다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하정대 기자의 의견이라는 점도 밝혀드립니다. 그럼 민주당의 선관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어떤 입장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적절성 면에서 좀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사로서 선거운동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거든요. 더구나 이건 대통령 선거잖아요.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갖고 있지만 아무 콩맛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딱 직책을 놓고 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민 선관위원장은 지사직에서 사퇴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좀 지적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 측 배재정 대변인도 경선을 그럼 포기해라 이렇게까지 권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을 위해 도정에만 집중하시길 권유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수희 변호사님, 물론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까지만 공직을 사퇴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사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 공세일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지사 찬스 본 것처럼 경기도지사직을 선거에 활용하는 건 아니냐 이런 논란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비판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본캐, 부캐 이런 얘기 하죠. 예.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직업도 일을 하는 거를 부캐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본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통령 경선,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군소 후보면은 또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1위 후보예요. 그러면은 본선에 나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그 후보인데 부캐를 대통령 후보를 본인의 부캐로 갖고 있다? 대통령의 그 후보가 고작 이 정도 전념을 해도 되는 자리인가? 저는 그런 그 문제 제기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을 위해서 내가 지사직을 유지한다는 말을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도움이 되니까 지사직을 유지하는 건데 그 도움이라는 게 결국 말씀하신 대로 혈세로 이렇게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도움을 받고 경기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엄밀한 의미로는 배임이고 횡령인 거예요. 경기도를 위해서는. 저는 대통령 1위 후보로서 민주당의 1위 후보로서 후보로 뛰고 있는 상황이면 경기도지사는 내려놓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리고 또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고 어차피 또 저분이 도지사를 또 나갈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공백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닌 거거든요. 저는 대통령 후보는 부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가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상 3개월 전인 12월 9일까지만 사퇴하면 문제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네, 지사 찬스 논란뿐만 아니라 두 후보 간에는 범죄 이력 공방전도 이어졌는데요. 이재명 지사 측 얼마 전 자신을 향해 제기된 음주운전 재범 의혹과 관련해 범죄 경력 회보서를 공개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전력은 한 번뿐이라고 공개를 한 건데요. 이어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는 모든 전과를 공개하고 나서라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최 교수님, 네. 이렇게 두 캠프 간의 싸움을 보고 있으니 한 팀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1, 2 후보가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원팀 서약해놓고는 이제 계속 네거티브 싸움 하는 거죠, 사실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네거티브를 깊게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본인이 공격한 걸로 다시 이제 반격을 받은 거예요. 예. 왜냐면 이게 범죄 경력 회보서가 당 그 선관위에 제출한 것은 100만 원 이상의 내용만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계속 그걸 이재명 후보가 100만 원 이하도 있을 수 있다라고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이낙연 후보 측에서.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100만 원 이하의 것까지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반격을 한 게 뭐냐면 지금 그 당 대변인, 그 캠프 대변인이 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있어서 이낙연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받은 게 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 네. 보도를 보고 그러면 정말 이게 있다면 그럼 이낙연 후보도 50만 원 이하 벌금 받은 거 공개해라.
이렇게 지금 공격을 다시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치고받고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 물론 필요한 부분이면 뭐 예컨대 범죄 같은 경우야 뭐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거는 네거티브라기보다는 범죄 경력이라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대선 후보가 어떤 범죄 경력을 갖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으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너무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것은 국민들한테 피로감을 높일 수 있고요. 또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하지 말고 범죄 경력 그리고 정책 경쟁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난타전이 계속되면서 양쪽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그 근거라는 건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같이 보시죠. 지난 3, 4일 날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대선 후보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를 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지사 호감도보다는 비호감도가 더 높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여전히 비호감도가 높긴 하지만 호감도에서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지사보다 윤석열 전 총장은 다소 앞서 있는,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낙연 전 대표보다 물론 오차범위 내얘기했지만 조금 더 수치가 높은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건데, 더 주목할 조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조사인데요. 민주당 지지층에게 물었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모두 호감하느냐? 그 비율이 27.4%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물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모두 호감하느냐? 52%입니다. 하동대 기자, 예. 저 조사를 보면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확연히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갈라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론조사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저 여론조사는 제가 보기엔 진짜 더불어민주당에서 매우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둘 중에 누가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안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야 만약에 경선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최종 본선에서 갔을 때, 과연 이낙연 대표나 아니면은 이재명 지사나 둘 중에 한 사람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당에서 대선 후보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모두 붙어가지고 여야 간 이제 선거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27.4%뿐이 안 된다면 적어도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절반 가까이 드는 사람들이 안 따라가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내부 경선, 당내 경선하는 과정에서 정책 대결을 했다면 아마 저런 결과가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무슨 경쟁에서 서로 비난하기를 했잖아요. 뭐 도덕성 검증한다고 하고 뭐 여성 편력 얘기했거나 아니면 음주 얘기했거나 아니면 무슨 조폭하고 서로 연결된 거 아니냐. 실제 관련도 없는 것을 실제로 보면은 사실 조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낭설이었어요. 그런 거를 알면서 서로 공격의 어떤 소재로 삼았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는 거 아니냐. 반면에 지금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만약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최재형 후보 누구로 되더라도 나머지가 한꺼번에 다 가서 지지를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반성하고 다시 한번 선거 전략을 짜야 할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자 두 후보를 보는 피로감이 쌓여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어제 경북 안동을 찾았는데요. 그 자리에서 후보 간 경쟁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로 자제하자고 약속은 하면서도 잘 안 지켜지고 그러네요. 내년 선거가 박빙승부일 것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잘 알고 있는데, 또 여럿이 경쟁하다 보니까 누구는 자제하려고 해도 또 누구는 자제는 못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네요. 네, 이 변호사님, 이 전 대표의 이 발언마저도 이 지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나는 좀 점잖게 하고 싶은데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누가 들어도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을 보면서 저 두 분이 지금 1, 2위로 나오기는 하지만 두 사람의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전혀 공약에 대해서 뭐가 대표 공약이냐고 했을 때 남아있는 게 없어요.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저 바지 발언하고 조폭 사진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남다 보니까 결국은 제살 깎아 먹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경선이 또 흥미도 유발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저는 당 지도부가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울 것 같긴 한데 또 이게 지금 이제 순회 경선을 또 하죠. 그 순회 후보 발표회를 하는데 그때 또 어떤 과열이 될지에 따라서 아니면은 이제 신사협정으로 서로 정말 정책으로 갈지 이건 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제3자인 유권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서로가 치킨 게임 바보짓을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 들어봤고요. 함께 대선 경선을 치르고 있는 박용진 의원, 박 의원도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를 공개 비판했는데 그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죠. 한자 성어 중에 이재익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가 오랑캐 이자가 아니라 이재명 이씨, 이낙연 이씨예요. 그래서 이낙연으로 이재명을 제압하고 이재명으로 이낙연을 공격한다. 미래를 두고 실력을 검증하고 그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면서 누가 더 잘하나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재익을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국민의힘한테. 네, 박용진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명락, 그러니까 아마도 이재명 지사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명락 대전이 아닌 명락 폭망이다. 조폭 사진 올리면 무슨 관계냐고 묻기 시작한 걸 보고 아연실색했다. 이재명 지사는 요란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무능하다. 두 후보가 당 경선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최지문 교수님, 당 안팎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진영은 오늘도 굉장히 격렬하게 논쟁할 정도로 서로 물러설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은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경선 시작해 보세요. 제가 볼 때 민주당보다 더 피 튀기게 싸울 겁니다. 피 튀긴다는 표현은 제 표현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격렬하게 싸울 가능성이 있어요. 홍준표 전 대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입 열기만 하시면 이제 공격을 막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박용진 의원의 일부 저는 동의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네거티브로 가면 국민들이 피로감 주고 국민들한테 상당히 실망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 경쟁으로 빨리 돌아서 해야 되고요. 검증을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네거티브 저희가 아까 같이 하정득 자 잘 얘기하셨는데 조폭 사진 한 장 찍은 거 가지고 그걸로 서로 조폭하고 연관 있는 것처럼 막 몰아붙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서로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볼 때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게 아닌 것도 뭐 자기들이 볼 때도 그게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네거티브 전략을 세우는 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정책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은 그걸 보고 싶어요. 과연 어떤 비전과 어떤 희망을 가지고서 대한민국의 미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지 하는 부분에서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게 민주당 전체에 대한 비호감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제 저는 박용진 의원이 아주 잘 지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가 잘하나를 원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문제냐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짜증을 내고 이게 경선이 흥행이 잘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누가 잘하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책 대결을 해야 되잖아요. 정책 경쟁을.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에 4년 동안 했던 여러 정책의 실패. 부동산 문제부터 해서 뭐 최저임금, 주 52시간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어떻게 복지와 그리고 성장을 서로 조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안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의 핵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들을 비판을 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 후보자가 모두 대부분이 친문으로 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당원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잘하나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감정 싸움이고 서로 도덕성 검증한다고 하고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 극복하고 새롭게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두 후보가 어떤 걸 내놓아도 됩니다. 그냥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경선의 방식을 바꾸는 큰 어떤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정대 기자 의견 들어봤고요. 하정대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한 랭킹은 국민의힘 대권 후보들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핫랭킹입니다. 아슬아슬 기싸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분위기가 그야말로 아슬아슬합니다. 윤 전 총장의 입당부터 최근 당 행사 불참까지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당내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이죠.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이런 공격을 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으로는 큰 물고기를 키울 수가 없다. 멸치, 고등어, 돌고래는 생장 조건이 다르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바로 반격을 합니다. 저는 멸치와 돌고래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올바른 경선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는데 정 의원은 멸치와 돌고래는 체급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아마도 돌고래는 윤 전 총장이고 나머지 후보들이 멸치겠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그 멸치와 그다음에 이제 돌고래 이 고등어인가요? 네. 같이 놔두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가두리 양장에 놔두면 돌고래가 다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경선이라는 국면이 당 대표의 역할하고 그다음에 주자의 역할 이게 이제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당 대표들은 당에 있는 이제 주자들이 어떤 이 정말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스템과 그런 어떤 정비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또 룰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최근 문제가 생긴 거는 뭐냐면 자꾸 당대표 주도의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잇따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실 국민의힘 후보가요. 14명에다가 어제도 보니까 박찬주 전 대장이 또 출마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우리가 축구를 할 때도요. 심판이 선수들 모아놓고 세미나하고 뭐 가르치고 그러면 그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수들은 그냥 손흥민 뭐 이런 선수들은 열심히 뛰면 되는 거죠. 심판은 심판대로 거기에 공정한 심판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진석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왜 선수들이 지금 계속 뛰려고 하는데 자꾸 심판들이 지금 불러 모으느냐. 이걸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더군다나 지지율 20, 30%대 후보와 1%대 후보를 똑같은 지금 반열에 놓고 대화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 유력 후보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다 일정들이 지금 빽빽히 잡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지금 지지세를 하나라도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에 저렇게 모인다고 해서 뭐가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석 대표가 이제 뭐 다음 주부터 휴가 간다고 그럽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대표의 역할과 후보의 역할 이거를 이제 이준석 대표나 다른 지금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좀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비롯되는 저는 갈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멸치와 돌고래 설전에 앞서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당 주최 행사에 잇따라 불참하자 당내 다른 대선 주자들도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오늘도 무단결석이 많은데요. 당의 공식 레이스가 시작되자마자 지금 밖으로 들고 계시는데 각자 개인 플레이 할 거면은 입당은 왜 하셨는지 의문이 안 들 수 없다. 후보들이 당을 개무시하고 대표를 무시하고 이게 우리 보수 우파의 과거서부터 있었던 패단입니다. 패거리 정치고 당에는 왜 들어왔는지 아마 당의 감탄이 필요해서 들어온 것인지 정작 우리 당이 원팀이 돼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의와 진지함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당내 다른 주자들의 비판이 상당히 거센데 저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사이의 감정의 골도 좀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윤 전 총장 캠프 측에서 다른 후보들에게도 당 주최 봉사활동에 불참하도록 요구를 하고 또 초선 의원들에게 빨리 지지 의사를 밝혀달라고 압박했다. 뭐 이런 취재 보도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해당 보도를 언급한 뒤에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갈수록 태산이다라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논란이 되니까 윤 전 총장 캠프 측 요구한 적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나섰는데 일단 돌아가는 상황만 보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미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와의 그 이제 입당 날짜 그거를 뭐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 좀 흘려준 게 아니냐 거기서부터도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이전에도 뭐 한우 뭐 수입수 얘기도 있었지만 근데 그게 뭐 이렇게 그 치맥
그 회동을 했을 때는 좀 보기가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또 캠프 쪽에서 입당을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 당협위원장들을 또 그 캠프로 영입을 하면서 그걸 또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이 지지율 1위로 가고 있는 윤석열 캠프 쪽에서 좀 조급했던 것이 아니냐, 좀 도리를 지키는 면이 있었으면 좀 더 소프트 랜딩을 했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제의 그러니까 그 쪽방촌 봉사의 경우에는 뭐 일정이 안 맞았다 그러고 최재형 그 후보의 경우에는 부인께서 대신 나와서 또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벤트의 경우에는 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제 상견례 자리의 경우에는 좀 나와서 후보들끼리 아무리 뭐 멸치라고 정말 지칭될 만한 그 지지율이 안 나오는 후보들이라도 같이 당내에서 경선을 한다고 하면은 좀 그 큰 마음으로 잘해보자라는 덕담 뭐 이런 모습이 더 보기 좋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 좀 불안불안한 면도 있습니다. 지금 네. 우리가 이게 참 그 모순되는데 자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면서 막상 또 당에서 그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중앙에서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면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각 후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이제 각자 전략에 따라서 움직이게 자유롭게 플레이하게 두고 당 지도부, 당대표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내부도보다 지금 저격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4단계 연장되면서 지역에서의 소상공인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런 거 가지고 갈등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작 본말이 전도될 수 있겠다, 경선이. 그런 면에서 당대표나 또 윤석열 캠프 측이나 서로 좀 갈등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당 대표 그리고 당내 유력 주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갤럽의 조사 결과인데요. 앞에 있는 지지율은 7월 첫째 주 조사 결과고요. 뒤에 있는 지지율은 8월 첫째 주 가장 최근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지사 24에서 25,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7월 첫째 주에 25%였는데 이달에 19%로 상당히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6%에서 11%로, 최재형 전 원장 2%에서 4%로 유일하게 수치가 굉장히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사실 입당을 하고 나면 입당 컨벤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거꾸로인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갤럽 조사는 이제 면접 방식의 조사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지금 조사들은 자동답 방식 조사이기 때문에 아마 조사의 좀 편차가 좀 다릅니다. 예. 그걸 좀 감안해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요. 첫 번째는 일단 메시지가 정교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뭐 120시간 밀란, 그다음에 이제 원전 문제라든지 후쿠시마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 뭐 내용을 좀 들어보면 이해되는 측면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게 뭐 딱 모든 걸 다 설명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정확하고 정교해야 된다는데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많은 메시지가 여과 없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 같고요. 두 번째는 행보가 너무 남성적이다라는 것이 저는 문제 같아요. 남성적이다. 네, 그건 뭐냐면 최근에 있다는 행보를 보면 항상 술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뭐 이건 맥주잔, 그다음에 소주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여성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남성 위주의 지금 행보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또 쩍벌남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여성분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술 같은 경우도, 낮술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정치적으로 이게 좋아질 수 여성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거든요. 남편들이 예. 밖에 나가서 낮술 드시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또 쩍벌남도 이게 굉장히 비호감 주제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반이 여성분들이잖아요. 근데 캠프 내라든지 주변에 여성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여성분들이 이걸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갤럽 조사에 보면 서울 지역 여성층 지지도가 많이 빠졌습니다. 예. 이걸 이제 반영하고 있다는 걸 한번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중도적 이슈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를 이야기를 하지만 중도 영역의 어떤 여러 가지 페미니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건강한 페미니즘? 그럼 건강하지 않는 페미니즘도 있는가? 예.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도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더 후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 나가야지만이, 왜냐하면 이게 결국 중도 싸움이거든요. 저는 아마 최근에 지지율 이 하락은 아마 이 세 가지의 어떤 저는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 앞서서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저희가 말씀 주신 메시지가 정교하지 못하다는 부분을 좀 대표적으로 꼽아봤는데, 일단 지난 4일 인터뷰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방사능 유출은 안 됐다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고요. 지난 2일 강연에서는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남녀 간의 건전한 교제를 막는다. 뭐 이런 취지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는 부정식품보다 아래도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말실수가 계속되니까 윤 전 총장 캠프 측에서는 레드팀을 구성해야겠다, 뭐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이 저런 발언이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팀을 만들어서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제가 지지율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은 사실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런 그 경선 과정에 나서기 전까지만 해도 이미지만 있었어요.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게 윤 전 총장이 예전에 이제 정부와 각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오는 반사 이익을 어느 정도 얻은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이미지만 있다가 말을 시작했는데 그 말 자체가 일반인들의 생각과 상상과는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거 일본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도 틀린 내용이에요. 붕괴된 거 맞고요. 유출된 거 맞습니다. 이건 IAEA 일본 정부도 다 인정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이분이 제대로 잘 준비가 된 분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페미니즘 문제도 그래요. 건강한 페미니즘, 또 건강하지 않은 페미니즘이 남녀 간의 건전한 교제를 막고 있다. 이것도 연관관계가 전혀 없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시는 거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분이 대통령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 현 정부와 각을 세운 모습에서 반사이익을 얻은 부분을 인정을 하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이 대통령이 되려면 자질이 있어야 되는, 그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면이 말을 통해서 자꾸 드러나게 돼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바로잡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얘기할 때마다 좀 더 심히 많이 고민하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발언 하나하나가 듣는 사람들이나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평소에 생각하던 걸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지율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윤 전 총장 측은 자신들의 발언이 와전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반론을 펴고 있는 점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네. 윤 전 총장은 내일까지 여름휴가에 들어갔는데요. 윤 전 총장의 가장 든든한 우군은 지금 보시는 이 반려동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려동물을 올리고 휴가가 시작됐다,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려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옆에 댓글이 재밌는데요. 이 동물의 시각에서 안 붙는 삼지다, 이렇게 지금 발언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침대에 여러 마리의 반려동물들이 있죠. 네. 지금 윤 전 총장이 반려견 4마리, 반려묘 3마리, 총 9마리의 반려동물 키운다, 이렇게 좀 알려주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뭐 쩍벌 논란이나 도리도리 논란, 이런 논란, 불리한 이슈들을 반려견들을 출연시켜서 좀 이렇게 완화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조금 전에 너무 남성적이다, 행보가. 근데 저런 모습은 오히려 또 반대로 굉장히 다정다감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윤 전 총장의 지금 가장 큰 우군은 바로 이 토리가 아닌가, 반려묘 반려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미 직접 반려견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이 1,500만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마음이 다 풀려버려요. 이거는 정책 이슈가 아니라 그냥 다들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화제성을 몰고 오는 거하고 친근감을 주는 겁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저런 모습을 통해서 뭔가 마음을 열고 친근감을 주면 되면 또 화제성을 계속 몰고 오거든요. 지금 이 인스타그램에 이제 직접 저 토리 인스타그램 올렸는데 이게 굉장히 화제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요즘 저걸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귀엽더라고요, 너무.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주부층이라든지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어떤 면에서 저는 앞으로 이제 많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게, 저런 식의 화제성들을 지금 다른 후보와 달리 굉장히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권 후보라는 게 아주 하드한 이슈도 중요하지만 저는 소프트한 이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선거 전략 면에서는 앞으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만약에 이 경선 과정을 잘 거친다면 1등 공신은 토리한테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부터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최 전 원장은 가족 모임 애국가 제창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됐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년에 한 번 설날에 모일 때 저희들이 함께 애국가 부를 때 사절까지 부르고 시작하긴 합니다만은 저기 며느리로는 못 갈 것 같아 뭐 이런 SNS 글도 보이더라고요. 저희 집안 며느리들은 기꺼이 참석하고 또 아주 같은 마음으로 애국가 열창했습니다. 이분이 맹절 때 전 가족들이 모여서 애국가를 4절까지 이렇게 부르고 하면 좀 국가주의 같은 그런 냄새가 나서 또 나라 사랑하는 거하고 전체주의하고 그게 굉장히 다른 말씀 아닙니까? 네, 이 변호사님 앞서서 인터뷰 함께 들으셨는데 해당 영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뭐 전체주의다, 파시즘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역대 대선에 유례없던 며느리 일동 성명서가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 애국가 제창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 나라가 잘 된다면 1000번, 10,000번이라도 부르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 변호사님은 이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저 사진은 2018년 설날 때 지금 작고를 하셨죠. 최재형 후보의 부친이신 그 최영석 대령이 살아 계실 때예요. 근데 그 지금 며느님들이 그 성명서를 낸 걸 보면 당시 최영석 대령께서 문재인 정권의 그 실정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분노가 크셨나 봐요. 그러면서 나라 걱정하면서 우리 애국가 부르고 모임을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다 애국가를 4절까지 불렀다는 건데 저는 저것은 그 최영석 대령께서의 그 최재형 후보 집안의 분위기인 거고 뭐 그 집안의 가풍일 수 있는 거죠. 저는 애국주의하고 애국과 전체주의, 국가주의는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저걸 무슨 파시즘까지 하는 국가주의까지 들고 들어와서 비판하는 거는 아주 부적절한 비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래도 좀 저런 모습이 만일 최재형 후보가 굉장히 이렇게 딱딱하고 권위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저런 사진이 나왔다 그러면 좀 더 부정적일 수 있었겠지만 온화한 모습에 또 뭐 입양 아이란 이런 미담들이 있는 분이 또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아마 최재형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에겐 상당히 호감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사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것이 이제 그 최재형 후보의 이미지를 가둘 수 있다라는 그런 한계는 또 최재형 후보 측에서도 고려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최재형 캠프 측에서 제공한 국민 의뢰를 하고 있는 가족 사진은 2019년 설 때 사진이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최 전 원장 출마 선언하고 그제 고향인 경남 진해를 찾았는데요. 어제는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아직도 이 무더위 속에 고령임에도 수용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통합을 원한다면 이준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또 국민 대통합이라는 그러한 국가적인 대통령의 생구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오늘이라도 화면에 용단을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촉구합니다. 언론과의 먼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여쭤볼 기회를 드릴게요.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문재인 대통령께 화면을 촉구한 사람입니다. 네, 최 전 원장 즉각적인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했는데요. 본격적인 당심 잡게 나선 게 아닌가 싶은데 이현종 의원님. 네.
아직까지 윤 전 총장과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경쟁 구도가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제일 먼저 내려간 곳이 이제 대구 지역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예. 최재형 원장은 1차적인 이미지가 일단 애국과 가족 이 두 가지 키워드로 가는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국적인 어떤 여러 가지 측면들, 또 가족 중심주의, 이게 이제 사실은 보수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가고, 또 특히 대구 지역을 하겠다는 건 바로 이제 사명 문제를 거론했다는 거는 사실 지금 최재형 원장이 뭐 중도표나 이런 걸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윤 전 후보가 총장이 가지고 있는 보수표를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끌어올 것인지, 이게 지금 굉장히 1차적인 목표거든요. 아마 경선 들어가기 전에는 아마 거기에 굉장히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대구 경북 지역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우선순위냐, 아니면 정권교체가 우선순위냐. 예. 제가 보는 판단은 이 정권교체라는 전략적인 아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호남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 후보가 있었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그게 전략적 투표를 한 거거든요. 즉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가져오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호남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저는 생각이라고 봐요. 지금의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은 결국 야권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후보에게 일단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인데, 이제 그 지점을 이제 최 원장이 들어가서 흔들면서 결국 이제 내가 확실한 보수의 어떤 적자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의 활동에 따라서 저는 뭐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살펴봤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